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온 날,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던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대전에서 남편과 함께 손수지어 올린 단독주택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4시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저는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미리 온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와 잘 익은 배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본까지 메어진 걸 보니 마트에서 급하게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콩을 고르던 소쿠리를 밀어두고 얼른 슬리퍼를 꿰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웃으면서도 눈은 자꾸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한참 올려다보았고 낡은 나무 대문의 경첩을 손으로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둔 장독대를 지나칠 때는 걸음을 멈추고 뒤뜰 쪽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현관번호 키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숫자를 하나하나 외우기라도 하듯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장독대와 마당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찍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문까지 열어보고는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대문에서부터 뒤뜰까지 마치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사진을 몇 장이나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차마 다시 묻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 왔는데 평소 같으면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어머니 하고 부르던 아이가 오늘은 신발장 앞에서 제 슬리퍼가 놓인 방향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랜만에 와서 서먹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아들은 거실을 서성이며 벽지의 이음새를 손끝으로 쓸어보고 창틀 사이 실리콘 마감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 자리를 확인하듯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놓다 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느냐고. 아들은 아니라고. 그냥 집이 오래되어서 한번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 이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손을 본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는데 오늘은 아들의 눈이 저보다 먼저 이 집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할 뿐 정작 반찬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국그릇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두었습니다. 저는 애써 반찬을 더 밀어주며 요즘 회사 일은 바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만 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창을 물리고 나서 아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기 전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이제 막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콩을 고르던 손보르처럼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보러 온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태블릿 화면을 켜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이 집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마당, 배문, 거실 창문, 심지어 조금 전에 찍은 듯한 창고 안쪽까지 낯선 각도에서 찍힌 우리 집 사진이 화면 가득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까 마당을 돌며 찍던 사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사진 다음에는 집의 평면도가 나왔습니다. 방 크기와 대지 면적까지 자세히 표시된 어디선가 새로 그려온 도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등기부 등본이 떠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넘긴 뒤에야 비로소 스프레드시트처럼 칸이 나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숫자들과 용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공시지가, 명의이전. 눈에 익지 않은 글자들 사이로 낯익은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고 방문 날짜까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그 날짜를 보고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보니 등기부 등본을 뗀 이력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벌써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한 달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넘기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정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명의를 옮겨두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걱정스러운 자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넘겨봐도 그 어디에도 제 의견을 물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상의했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은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남의 집 회의에 불려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와의 약속도, 방문할 날짜도, 서류에 들어갈 도장 종류까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이미 짜여진 각본 속 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화요일에 세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도장은 자기가 미리 챙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도장은 안방 문갑 서랍. 늘 제 손이 닿는 자리에 두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그 도장의 위치까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득 이 집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오간 대화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화요일에는 자기가 회사에 반차를 냈으니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반차 신청까지 되어 있다는 그 말에 저는 웃어야 할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 집의 일을 저 없이도 이미 다 끝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태블릿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저는 늘 누군가를 따라 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랐고 시집 온 뒤에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들 현우와 딸 서영이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제 몫의 시간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적금을 깼고 아이들 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찬값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밤낮으로 벽돌을 나르고 마당에 손수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어 지은 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창틀에 문풍지를 발라가며 지켜온 집이었고 자마철마다 처마 밑에 물바지를 손보며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저는 이 집 안에서만큼은 제가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방을 어떻게 쓸지, 마당에 무엇을 심을지, 언제 도배를 새로 할지,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집의 가장 큰 결정은 이미 제가 모르는 곳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 명의를 옮기는 시기, 심지어 세무사 사무실에 갈 날짜까지 저 없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결정을 미뤄왔는데 마지막 남은 이 집 하나마저도 제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화요일에 세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짜여진 일정 속에서 제 거절이라는 것이 과연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억울함 뒤에 남는 것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문갑을 쓸어보았고 벽에 남은 오래된 흠집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사 온 첫 해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다 낸 자국이었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색이 바랜 장판도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속 얼굴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좋은 뜻으로 준비한 일을 반대하면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또 한 번 제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 밤새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안방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문갑 서랍 속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촌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제 평생이 담긴 이 집의 마지막 결정을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에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끝내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채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딸 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은 오빠보다 저와 더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어제 오빠가 한우 세트를 들고 다녀갔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니 명인이 하는 말이 나오자 딸의 목소리가 대번에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 얘기를 오빠한테 언제 처음 들었느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럼 자기도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런 걸 벌써 다 준비해뒀다는 게 이상하다고. 엄마가 서두르실 필요 없다고. 도장 찍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자기랑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걱정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딸마저 모르고 있던 일이라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의 머릿속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준비는 잘 되어 가시냐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곧장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님, 도장은 현우 씨가 챙길 테니까 화요일만 시간 비우시면 돼요. 짐도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악의 없는 말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이 일에서 결정할 것이 이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시던 찻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와 물 한 모금 삼키려 했지만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찻잔을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아끼자는 것도 나중에 복잡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것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그 아픔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프게 한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정권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부엌 창밖으로 감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번갈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아이 다 저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저는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아려운 순간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오랜만에 요양병원에 계신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는 길이었지만 어제부터 자꾸만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큰언니, 순임 언니는 10년 전 지금의 저처럼 아들의 권유로 살던 집을 미리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갈 집인데 미리 정리해두면 서로 편하다고, 세금도 아끼고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언니 며느리가 챙겨오는 과일 선물을 보며 저 집은 참 화목하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넘긴 이듬해 언니는 계단에서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 길로 이 병원에 들어왔고 벌써 여러 해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언니는 창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요즘 자식들은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3달에 한 번쯤은 온다고, 명절 때나 생신 때는 꼭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언니의 표정에 어딘가 서글픔이 스쳤습니다. 언니의 침대 머리맡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 사진을 바라보자 손을 뻗어 액자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저렇게 창밖만 바라보며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자식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고 병실에서 혼자 명절 특선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예전 집 열쇠를 지갑 깊숙이 넣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쓸 일이 없는 열쇠인데도 손에서 놓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 집안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집이 없어지고 나니 내 말도 힘이 없어지더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신세 한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실에 앉아 다시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니가 이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언니의 집은 이미 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며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해 뒤 제 모습이 저 병실 창가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아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처마 밑 물바지도, 도장이 놓인 문갑 서랍도, 제가 지켜온 그 작은 것들이
언니의 이야기 속 집처럼 언젠가 낯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심을 조여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버스가 두어 대 지나가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우리 집 열쇠를 괜히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언니처럼 저도 언젠가 이 열쇠를 손에 쥔 채 다른 곳에서 창밖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결국 며느리 차를 타고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뒤척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막상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했고 벽에는 각종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차분히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세 계산, 등기 이전 시기, 필요한 서류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세무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놓고 볼펜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들이 그 옆에서 서류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볼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펜끝을 서명란 위에 가져다 대는 순간 정말 이대로 찍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나갈 무렵 세무사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앞으로도 여기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겠구나 싶어 네, 저는 하고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말을 끊으며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세무사를 향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아본 곳이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실버타운이 새로 생겨서 정리되는 대로 그쪽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이제 불안하고요. 그 말은 아무 감정도 없이 마치 회의 자료를 읽듯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사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듯 서류에 그대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살지, 언제 이 집을 떠날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아직 이렇게 멀쩡히 앉아 숨을 쉬고 있는데 제 남은 삶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처분을 기다리는 물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쥐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인 안 하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겨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등 뒤로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장을 제 뜻이 아닌 곳에 찍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아까 쥐었던 볼펜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밥을 짓고 자식들 옷을 짓고 이 집 마당에 흙을 골랐습니다. 그런 제 손이 오늘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거부한 손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한참을 앉아있다 보니 다리의 떨림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골목을 걷다가
동네 복지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몇 해 전 서예교실 안내문을 보러 몇 번 들렀던 곳이라 낯이 익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서는 오래된 섬유 냄새가 났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 로비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안색이 좋지 않은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앉으실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물이만 한 잔 마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자리에 앉자마자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실버타운 이야기, 상의 한마디, 없었던 일까지. 사회복지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미 명의를 넘기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아니라고, 오늘 사인은 하지 않고 그냥 나온 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말에 안도한 표정으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쪽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우가 꽤 있으세요. 자녀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넘겨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명확한 숫자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연구에서도 노후의 재산을 미리 정리한 뒤 자녀와의 관계나 생활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점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대신 주택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으니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유별나게 예민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복지관을 나서며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아들의 계획, 세무사의 일정, 며느리의 배려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직접 계산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제 앞날을 제 손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갑을 열고 손때 묻은 도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올려다보며 여보, 나 잘하는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창밖 감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걸 바라보며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물리고 다시 안방 문갑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색이 바랜 대학 노트였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계부로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첫 장을 넘기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공책 뒤편 빈 페이지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적고 그 아래에 숫자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한 달 생활비,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까지.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상담센터 전화번호로 A는 직접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제 나이와 집의 시세를 묻더니 지금 이대로 이 집에서 살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받아 적으며 이 정도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자식들 손을 빌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손끝으로 공책에 적은 숫자들을
몇 번이고 짚어가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을 넘기지 않아도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이 없으면 제 노후가 무너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한 건 집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저는 공책에 적은 숫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요즘 뜸했던 서예교실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가을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붓을 잡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 국수 한 그릇 나눠 먹고 싶다는 생각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늘 자식들 앞날만 계산하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앞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 속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실버타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이 집과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공책을 덮으며 저는 창밖 감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화가 오면 이제는 제 입으로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주말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세무사 사무실을 다시 잡아두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다시 예약해두었으니 그날은 꼭 시간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며칠 동안 몇 번이고 되뇌며 준비해둔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목이 살짝 잠겼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안 하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왜 갑자기 그러시느냐고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준비한 건데 이러시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금 아끼는 거 다 좋은 생각인 거 안다. 근데 이 집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제부터는 엄마가 결정할게.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쉐버타운 이야기가 서운했다는 말도 언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제 선택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몇 마디를 더 이어가려다 말고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조금은 무거운 수긍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들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딸 서영이에게 전화해 방금 있었던 일을 전하자 딸은 잘하셨다고, 엄마 목소리가 오늘따라 훨씬 편안하게 들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걱정보다 더 크게 자리한 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관계를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순간부터 아들과 저 사이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문 밖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태블릿도 서류 봉투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에 심을 국화 화분 몇 개를
트렁크에서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루에 앉아 제가 우려준 결명자 차를 마시며 요즘 회사 일이 어떻고 손주가 유치원에서 무슨 재롱을 부렸는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텃밭에서 캔 상추와 깻잎을 싸주며 오랜만에 아무 계산도 없이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다음에 애들이랑 한번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집이 예전과 똑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 나가보니 감나무의 감이 발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국화 화분도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주도 함께 와서 마당을 뛰어놀며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 가득 붉게 물들 때까지 저는 마루에 앉아 결명자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도 노을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금 이야기도 가끔 꺼냈고 가끔은 서운한 말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결명자차 잔의 온기가 손끝까지 천천히 퍼져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낡은 공책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 대신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내 것이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매 결정권까지 자식에게 먼저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그런 순간이 찾아올까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더 늦기 전에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이 남아있을 때 부모도 자식도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74이 되어서야 뒤늦게 배웠습니다. 집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손주 발표회가 끝난 뒤 딸 지연의 카톡에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강당 앞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어디에도 정숙 씨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꽃다발은 싱크대 옆에 놓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정숙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손주가 아니라 딸의 삶 속 자기 자리였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올 수도 있다는 말 하나 때문에 주말 하루를 통째로 비워두고 살아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토요일 아침 한정숙 씨는 사흘 전에 들은 말 하나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전화 끝에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 수도 있어.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를 수도 있다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순복이의 점심 제안을 사흘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 지연이가 지금 갈게 할까봐 아침부터 민준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뒀습니다. 창가 의자에는 방석도 꺼내 올려뒀습니다. 손주가 늘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후가 됐습니다. 정숙 씨는 외출복을 꺼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나가 있다가 연락이 오면 허둥대게 되니까.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발소리. 정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히 민준이 뛰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문고리를 잡고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두부조림이 다시 식어 있었습니다.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하게 해두면 왔을 때 바로 먹일 수 있으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딸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두부조림을 용기에 옮겨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방석은 그냥 뒀습니다. 치울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서야 순복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엔 내가 연락할게. 여러분은 이런 토요일 혹시 있으셨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정숙 씨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 지연이한테서 엄마 지금 갈게 라는 문자가 올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끝내 조용했습니다. 그 토요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주말이 꽤 많았습니다. 정숙 씨는 마트에 가면 습관처럼 어린이 요구르트를 집었습니다. 민준이가 와서 냉장고 열면 그걸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를 꺼내버리다가 정숙 씨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와서 냉장고를 연 게 언제였더라. 고구마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좋아한다고 사뒀다가 결국 하나씩 싹이 텄습니다. 달걀도 유통기한이 지나서야 버렸습니다. 버릴 때마다 그냥 잠깐 멈칫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한 번 미뤘습니다. 지현이가 그 주에 야근이라 혹시 민준이를 잠깐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다음 달로 예약을 다시 잡으면서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쁜 거니까. 내가 조금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달력도 그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지연이 가족 일정이 정숙 씨 일정보다 빼곡했습니다. 민준이 학예회, 사위 출장 기간, 지연이 야근 있는 주. 그렇게 해두면 연락이 안 될 타이밍에 전화해서 부담 주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는 거의 정숙 씨가 먼저 했습니다. 지현이한테서 먼저 오는 날은 생일이거나 명절이거나 아니면 부탁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식한테서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부탁 말고 그냥 안부로.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정숙 씨는 한동안 통화 기록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이름 옆에는 늘 자신이 먼저 건 초록색 발신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상처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지현이, 사위태우, 정숙 씨 셋이 들어간 방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락하기 편하라고 만든 방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숙 씨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한참 뒤에 왔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보내면 하트 이모티콘 하나, 안부를 물으면 응 잘 있어 한 줄. 그것도 빠르면 다행이었고 가끔은 읽기만 하고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럴 때 다시 바쁘지? 하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괜히 묻은 것 같아서. 외출할 때도 습관처럼 휴대폰 배터리를 2번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전화 못 받을까봐. 어느 날은 민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김밥을 싸뒀습니다. 지연이가 데리러 가는 길에 잠깐 들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쯤 지연이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햄버거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가 햄버거 먹고 싶대서 정숙 씨는 식탁 위 김밥을 한참 치우지 못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두 잔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혼자 몇 줄 먹다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단톡방에 지연이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위 태우의 생일이라 외식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사진을 보고 한참 있다가 민준이 잘 먹었구나. 다음엔 외할머니도 불러줘 하고 보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도 붙였습니다. 지연이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엔 불러줘. 그 말을 보내놓고 나서 정숙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저 말을 왜 했지? 딸 가족 외식에 초대받고 싶다고 먼저 말한 게 언제부터였더라. 명절도 그랬습니다. 지난 추석에 지연이네는 사돈댁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미 몇 해째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명절 당일엔 지연이 가족이 잠깐 들러밥을 먹고 갔습니다. 2시간쯤 밥 먹고 민준이 용돈 받고 다음 일정 있다고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걸 배웅하고 나서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는 동안 정숙 씨는 그게 쌓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하기엔 너무 작은 일들이었으니까요. 딸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위가 무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 그냥이 꽤 오래,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처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김하자 씨였습니다. 71. 정숙 씨보다 3살 위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자리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화자 씨는 예전에 아들 집 살림을 거들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손주 목욕시키다가 무거운 빨래통 들다가 그렇게 2년을 살다가 결국 혼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 아들이 서운해 했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화자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있잖아요, 정숙 씨. 자식들은 원래 자기 삶 사느라 바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자기 삶 없이 거기 맞춰 살면 그게 결국 부모한테 안 좋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지관 오는 분들 보면 다 비슷해요. 딱히 훈계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그냥 담담하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박혔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화자 씨 말을 몇 번 되새겼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 사느라 바쁘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 없이 거기 맞춰 살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정숙 씨는 창밖을 보다가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자 씨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 없이 거기 맞춰 살면 그 말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정숙 씨는 잘 몰랐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틀리지 않은 말인데도 자꾸 걸렸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달력 앞에 섰습니다. 이번 달이었습니다. 까만 볼펜으로 채워진 칸들. 민준이 태권도 승급 심사, 지연이 팀 회식 있는 주, 사위 출장 복귀일. 정숙 씨는 손가락으로 칸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적힌 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 취소한 날짜만 동그라미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달도 넘겨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전 달도 정숙 씨 이름으로 된 건 가끔 경로당 모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삶이 달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득 휴대폰 사진첩도 열어봤습니다. 민준이 사진, 민준이 영상, 민준이 학예회 캡처, 지연이 가족 사진. 끝까지 내려가도 자기 얼굴이 나온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기 얼굴을 찍을 일이 없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건 워낙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 일정이 먼저였고, 남편이 간 뒤로는 딸 일정이 먼저였습니다. 내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살아본 게 언제였는지 정숙 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달력에 여러분 이름으로 적힌 일정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정숙 씨는 달력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두려고 사뒀던 요구르트가 또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걸 꺼내 혼자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발표회 날짜를. 지현이가 단톡방에 올린 학교 공지 사진을 보고 정숙 씨는 그날 바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처음으로 자기 이름 대신 민준이 이름을 적은 날이었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손주 발표회니까 꼭 가고 싶었습니다.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발표회 사흘 전에. 파마는 아니고 그냥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손주 학교에 가는 거니까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꽃집 앞을 지나다가 작은 꽃다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발표 끝내고 나오면 건네주려고 샀습니다. 국화 2송이에 리본 묶은 것. 별것 아닌 꽃다발이었지만 사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정숙 씨는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도 한 장 썼습니다. 민준아, 외할머니가 제일 앞에서 봤어. 너무 잘했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꽃다발이랑 같이 건네주려고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지현이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도 됐습니다. 손주 발표회에 외할머니가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집에 계세요. 자리가 별로 없어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정숙 씨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강당에 자리가 없다고. 그래. 알겠어.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꺼내뒀던 외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반듯하게 놓인 옷, 현관 앞에 세워둔 운동화, 가방 안에 넣어둔 꽃다발.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리본을 한참 보다가 싱크대 옆에 내려뒀습니다. 옷은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운동화는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현이한테서 영상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무대 위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얼굴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영상을 2번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카톡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양쪽에 지연이와 사위 태우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사돈댁 식구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돈, 시누이까지 강당 앞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지현이한테서는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드린다고 했으니 영상으로 됐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엄마 못 와서 아쉬웠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음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꽃다발이 싱크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바로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고 억울함이라고 하기엔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지연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흘만 연락이 없어도 괜히 딸이 걱정됐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민준이는 잘 있는지.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마음이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걱정을 곧장 전화로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는 자동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화자 씨를 복지관에서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발표회 일을 짧게 얘기했습니다. 꽃다발까지 샀는데 못 갔다고. 화자 씨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숙 씨, 그 꽃 버렸어요? 정숙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싱크대 옆에 있었습니다. 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거 정숙 씨가 꽂아두세요. 본인 방에.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정숙 씨는 그 꽃을 작은 유리컵에 꽂아 침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꽃이었는데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정숙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그날 화자 씨랑 복지관 나들이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숙 씨가 먼저 잡은 약속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딸 부탁인데. 결혼식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민준이 봐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쪽을 먼저 접어야 하지? 정숙 씨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날 엄마 약속이 있어. 미리 잡은 거라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엄마가 시간 맞춰볼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침실 창가에 꽂아둔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주려고 샀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온 꽃. 정숙 씨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달라지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관 나들이는 잘 다녀왔습니다. 화자 씨랑 점심도 먹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루가 자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민준이는 결국 어떻게 했는지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됐어? 잘 해결했어? 또 보내놓고 나서 정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는데 왜 이걸 보내고 있나? 마트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민준이 좋아하는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걸 내려놓고도 한참 손이 허전했습니다. 몸이 아직 거기 맞춰져 있었습니다. 밤에도 그랬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딸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고 거절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6년을 혼자 살면서 굳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단톡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없어도, 민준이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자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화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아들 집 나오고 한참을 그랬어요. 몸이 먼저 알아요. 거기 맞춰져 있었다는 걸. 근데 있잖아요, 정숙 씨. 습관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비워두면 자꾸 거기로 가거든요. 다른 걸 채운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침실 창가꽃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주려던 자리에 자기가 꽂아둔 꽃. 작은 것이었지만 그게 그 말의 의미 같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복지관 합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자 씨가 같이 해보자고 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화요일마다 오전 2시간. 그 2시간이 생기자 화요일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갈 때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순복이랑도 드디어 점심을 먹었습니다. 몇 달째 미루던 약속이었습니다. 별것 없이 순두부찌개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게 오래됐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딸 얘기, 손주 얘기 말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건이 있는 전화였습니다. 민준이 방학 때 며칠 봐줄 수 있냐고. 정숙 씨는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력에는 정숙 씨 이름으로 된 일정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합창 모임, 순복이와 약속, 화자 씨랑 공원 걷기. 날짜를 맞춰보고 가능한 날을 말해줬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괜찮은 날만. 전화를 끊으려는데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정숙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딸이 그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바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딸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처럼. 아니면 정숙 씨가 한 번도 바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응, 요즘 좀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합창 모임이라고 했지? 재밌어? 정숙 씨는 잠깐 놀랐습니다. 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응, 나쁘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것 아닌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바쁠 수도 있다는 말을 딸이 처음으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희고 얇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현이한테 연락이 왔나? 혹시 오늘 온다는 말이 있나?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운동화를 먼저 신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요구르트 자리에는 정숙 씨가 며칠 전에 사온 요거트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골라 산 것이었습니다. 그걸 꺼내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지만 오늘은 그 혼자가 조금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혼자인데 다른 혼자였습니다. 화자 씨한테 몇 시에 출발하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방 답이 왔습니다. 나 벌써 준비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숙 씨는 복도를 잠깐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에서 민준이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서서 조용한 복도를 마주하던 오후들. 그게 나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던 거니까. 다만 이제는 복도가 조용해도 그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정숙 씨는 탔습니다. 자식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바빴고, 민준이는 여전히 학원에 다녔고,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라진 건 정숙 씨였습니다. 딸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비워두는 일이 줄었고, 자기 약속을 먼저 잡는 일이 늘었고, 냉장고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뒤늦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서로 덜 서운해지는 방법이라는 것. 그걸 68배 배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늦은 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배웠으면 그때부터 다르게 살면 되는 것이니까. 공원 입구에서 화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